네, 여러분 계속해서 두 번째 차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량 공유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차시에서 배운 내용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서는 산업계 동향과 함께 이 차량 공유라는 플랫폼이 왜 자율주행과 함께 결합이 돼서 날개를 돋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죠. 동시에 또 완성차 업체와 ICT 업체가 차량 공유 시장에 진출을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결국은 차량 공유 시장이 굉장히 완성차 업체나 ICT 업체 입장에서도 블루오션이고 또 차량 공유 업체 입장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진입을 하는 완성차 업체나 ICT 업체가 크게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서로가 굉장히 좀 이 자율주행과 차량 공유 시장이 결합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거기에 연속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차량 공유의 만남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시간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차량 공유 업체 입장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건 뭐다? 바로 드라이버의 인건비라는 겁니다. 드라이버의 인건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 차시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차량용 공유 차량의 운송수단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단계, 2.5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1단계와 1.5단계와 달리 2단계와 3단계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2단계와 3단계는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제는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차량 공유 서비스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만큼 차량 공유 업체 입장에서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반갑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소비자, 이용자 입장에서 어떠냐라고 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도 역시 자율주행 기술 기반의 이런 차량 공유가 활성화되는 것이 나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제시된 표는 뭐냐면 자율주행차나 일반차, 기차 등 승객 1인당 비용을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좌측에 보시는 게 이제 일반 자동차죠. 예, 일반 자동차인데 일반 자동차 승객 1인당 비용이 한 40유로가 되는군요. 예, 일반 수용대가 다는데 근데 또 개인이 소유한 자율주행차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비용이 높은 거예요. 예, 자율주행차는 한 42유로 정도가 되는 것 같군요. 예, 어쨌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비용이 한 40유로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차량 공유 자율주행차로 바꿨을 때 비용을 보세요. 32유로 정도인 걸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요금이 한 20% 정도는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첫 번째 차시에서 배웠죠. 라이드 쉐어링처럼 목적지가 비슷한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자율주행차를 이용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1인 기준으로 차량 공유 자율주행차 비용은 32유로인데 이게 2인만 되더라도 벌써 여기서부터 절반 가까이 줄어요. 그죠? 이미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비용이 절감 이상 단축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놀라운 거는 3인에 의해서 4인까지 탑승을 하게 되면 4인까지 차량 공유 자율주행차를 탑승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10유로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객의 입장에서도 내가 차량을 뭔가 개인적으로 소유를 해서 뭔가 유지 비용이 들고 이런 갖가지 비용이 드는 거에 비해서 이 차량 공유 자율주행차를 이용함으로써 있는 탑승 비용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얼마나 싸지냐면 지금 현재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현재 기차 탑승 비용입니다. 물론 기차 탑승이라는 것이 뭐 거리에 따라서 뭐 나라에 따라서 이런 운임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이 조사 국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차 탑승 비용에 비교를 하게 되면 기차보다 자동차를 이용하다는 게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실 요새 자동차라는 자동차라는 이런 교통수단 대신에 뭐 버스나 지하철, 특히 기차, 뭐 KTX와 같은
SRT와 같은 이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는 주 목적은 뭔가요? 일단은 비용이 더 저렴하죠. 예, 여러분들이 특히 장거리를 달릴수록 장거리는 우리는 직접 운전하면 피로하기도 하고 또 운임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 KTX나 SRT를 장거리로 이용하게 되면 무엇보다 빠르고 제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장점의 한 큰 축이라고 할까요? 그런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오히려 이런 기차보다 더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이제 예고 삼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율주행 산업의 변화로 차량 공유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차량 공유 산업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런 대중교통의 수익 모델이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겠죠. 예. 기차나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비싸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을 하려는 이용객 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승객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공유 차량, 자율 기반의 공유 차량이라는 것이 특히 장거리 이동할 때 기차나 비행기 대비 차량 공유 자율자동차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차 말고 어차피 자율주행차니까 내가 운전 안 하는 건 똑같거든요. 비용도 싸요. 물론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급한 일정이 아니라면 사실 기차나 비행기보다는 이 공유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관련된 입증될 수 있는 만한 데이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보시면 이 그래프는 카쉐어링 대비해서 개인 소유 자동차의 비용 지출을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그래프가 복잡하긴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개인이 어떤 자동차를 소유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지 관리 비용이 카쉐어링을 단발적으로 이용하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훨씬 높다라는 거죠. 사실은 카쉐어링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장소에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뭐 카쉐어링의 장점이 충분히 있는데 이용 비용까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면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이 비용이 어느 부분에서 절감을 발생할 수 있느냐? 다 유지비입니다. 유류비, 그다음 배터리 교환 비용, 그쵸? 뭐 차량 유지비, 뭐 보험, 차량 등록비, 어마어마한 비용을 사실은 우리 자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1년 동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뭐 쉽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자율주행 차량을 기반으로 한 차량 공유 서비스는 뭐 업계나 소비자층 모두에게 환영을 받을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자율주행 차량하고 차량 공유 결합함으로 인해서 이제 운전자 비용이 절감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미디어 리퍼블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드 쉐어링 요금을 비교했을 때 라이드 쉐어링 요금에서 운전자 비용이 차지하는 게 무려 한 80% 가까이 됩니다. 라이드 쉐어링 요금의 80%는 운전자의 인건비 등으로 쓰인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결국은 그럼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대체할 때는 당연히 그만큼의 비용 절감이 차량 공유 업체 입장에서는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신기술 연구소 리팅크엑스 아까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카쉐어링이나 카헤일링 업체들이 이제 두 용어의 차이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카쉐어링이나 헤일링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실 현재 수용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향후 한 10년 내에는 승객이 뭐 여기저기 이동하는데 한 95%는 자율주행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0대 중에 9.5대는 자율주행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차를 제조하는 업체, 솔루션을 개발하는 ICT 업체, 그리고 뭐 카쉐어링이나 뭐 카헤일링, 라이드 쉐어링 업체 간의 투자라든지 제휴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에 이어서 결과적으로 완성차 업체들도 굉장히 이런저런 이유들로 차량 공유 시장에 상당히 욕심을 내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신차를 마케팅하는 부분, 그리고 뭐 기타도 본인들의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을 하는 거죠, 일종의. 예. 이런 그 차량 공유 서비스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진출을 함에 인해서, 여기서 말한 직접 간접적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제휴를 통해서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벤처 캐피털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플랫폼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개발한 자율주행 차량을 일종의 좀 실증할 수 있는 목적으로도 사실은 이 차량 공유 시장은 완성차 업체나 ICT 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례로 뭐 전기차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보택시는 4단계 내지는 5단계의 굉장히 하이 레벨의 완전 자율주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로보택시 서비스 모델은 가령 이제 좌측 모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테슬라 차량인 로보택시를 이제 차량을 공급을 하게 되면 이 테슬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로보택시를 이용을 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를 이용한 고객은 요금을 지불을 하고 그것이 이제 테슬라의 이제 수입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차주와 테슬라에서도 수익 배분도 정해놨고요. 사실 이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쉐어링, 카헤일링이군요. 카헤일링의 서비스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는 완성차 업체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모델로 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또 차량 공유 업체죠. 대표적인 차량 공유 업체는 소카와도 협력을 해서 이런 카헤일링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소개를 해봤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공유 시장에 어떠한 형태로 진출을 하고 있는가,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완성차 업체나 ICT 업체들은 이런 차량 공유 시장에 있어서는 공급 체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존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차량 공유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볼보 같은 경우는 우버와 협력을 해서요. 우버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협업을 하던 그 볼보의 자율주행 차를 한 24,000대 정도를 발주를 해왔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완성차 업체의 새로운 고객이 누구다? 새로운 판매처가 누구다? 바로 차량 공유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 공유 업체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심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우버라는 차량 공유 업체가 볼보의 이런 자율주행 차를 발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볼보가 그 본인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델에 다양한 센서하고 장비를 부착을 해서 운전자가 없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그러니까 우버와 볼보가 제공을 하는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 아까 모이아라는 솔루션을 자체 플랫폼을 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제 폭스바겐은 보시는 것처럼 라이드 쉐어링에서 모이아를 설립을 하고 전용 전기 미니밴까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이 모이아 서비스를 계속 전개를 할 그런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또 현대자동차도 이 차량 공유 서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첫 주차에 기술 동향을 설명을 해드릴 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CES 2020에서 현대차가 도심항공 모빌리티 비전을 선보였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드렸던 말씀은 현대자동차가 이제 2025년까지 완성차 기업에서 모빌리티와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비전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실제로 모빌리티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C와 협약을 통해서 모션랩 설립을 통해서
또 LA 주요 지하철역 4곳의 주차장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공유 차량을 배치하는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전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웨이모는 뭐죠? 예, 구글 알파벳 산하 자율주행 전문 연구 개발 업체죠. 리프트, 우리 리프트와는 또 미국의 또 차량 공유 업체와 제휴를 해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택시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이미 했고요. 리프트 앱을 사용하는 고객이 그 구글 웨이모의 자율차를 선택을 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에 이제 리프트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활용을 하되 그 내에서 고객이 웨이모의 차량을 선택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애리조나의 그 피닉스시 주변에서 이미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차 업체가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고 차량 공유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함께 서비스를 출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차량 공유 서비스, 택시 서비스가 사실은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좌측에 보시면 우버에서는 이미 2016년 9월 피츠버그에서 자율주행 우버 택시를 처음 선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기사가 전혀 탑승을 하지는 않지는 않습니다. 기사가 어느 정도 동승을 하죠. 그러니까 무인 우버 택시의 일종의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를 동승을 시키죠. 기본적으로는 자율주행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만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택시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고 싶은 승객이 뭐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처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호출을 해서 원하는 지역으로 이제 운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미 2016년 이때만 하더라도 이 자율주행 차량의 운전 실력이 여느 사람 운전 솜씨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 평가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드렸죠. 웨이모도 이제 또 무인 택시 상용 서비스를 이제 세계에 또 처음으로 2018년 12월에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무인 택시 이제 서비스 브랜드가 이제 웨이모 원이라고 해요. 웨이모 원이라고 하고 피닉스 주변 한 160km 반경에서 한 400명 정도의 굉장히 한정된 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GM 같은 경우에 이제 크루즈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죠. 크루즈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마찬가지로도 GM 크루즈라는 브랜드의 이제 차량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자율주행 기반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제공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좀 상용화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그 시연을 하는 과정에서 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느라고 서비스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보택시라고 하는 완전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 차량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무 강의만 듣기 지루하시니까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우버가 이제 피츠버그에 이제 자율주행 차량 호출을 도입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피츠버그에 이제 차량 호출을 도입하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볼보의 모델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버가 제공하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연을 하는 그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이 영상 보시고 돌아오셔서 계속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Sunshine.
be my ray of sunshine. I just want my ray of sunshine. Get away from this rain for a minute, baby. I just want my ray of sunshine. Lord knows that I deserve it. Please just let me have it, 'cause I make this love a habit, and girl, I wanna share it with you. 예, 뭐 동영상 하나만 보기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반의 로봇 택시를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로봇 택시는 정말 정말 완전 자율주행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주행인가, 그걸 실제로 내비게이션 입력부터 끝까지 필름을 빠르게 돌려가면서 영상을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이렇게 시연을 해주는 영상을 한번 제가 발췌를 해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속해서 보고 오셔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영상 두 개 잘 보고 오셨죠? 예, 이게 어쨌든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당장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또 앞으로 조만간 펼쳐지게 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조금 또 이에 좀 파생된 이런 기술들에 대한 연구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열쇠 부분입니다. 열쇠. 예. 여러분들 지금도 스마트 키를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 사람이 차량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키여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키를 들고 다니는 이런 방식으로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키를 상용화를 해서 여러 사람이 차량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현대차 소나타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스마트 키 같은 경우에 최대 3명에게 이런 거리에 대한 제약이 없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디지털 키를 공유를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는 자동차 키를 없애겠다. 자동차 키를 없애고 이를 어떤 블루투스라든지 NFC 기술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을 해서 자동차 키 없이 이 공유 차량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또 비전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또 업계에서는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하는 거는 좋죠.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원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제 이 MAS라고 하는 MaaS라고 하는 모빌리티 애즈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서 끊김없이 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버스나 지하철이나 자전거 같은 것들을 같이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촬영하는 장소에 오기 위해서 버스만 타지 않았습니다. 기차도 탔고요. 택시도 활용을 했고요. 버스도 활용을 했고요. 네. 다양한 교통수단을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하나의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보를 제공을 받는다면 사실은 다른 교통수단에 대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 이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네. 가령 저는 먼저 택시를 타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는 곳까지는 택시가 잘 오지 않고 그래서 택시를 타는 곳까지는 내가 먼저 가야 합니다. 그렇죠? 택시 타는 곳까지 근데 가야 하는데 택시 타는 곳까지 거리가 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자전거들을 활용을 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공유 킥보드 많이 있죠? 네, 킥보드를 활용해서 일단 택시 타는 곳까지 갑니다. 네, 택시 타는 곳까지 가서 또 택시에서 내리고 나면 또 택시에서 또 다른 곳까지 가기 위해서 또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택시나 버스나 지하철이나 자전거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내가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이거를 끊김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그 전체 교통수단에 대한 내가 예약과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우리는 마스라고 하는 마스라고 사실 부릅니다. 그래서 일종의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그겁니다. 가령 제가 제가 서울에서 전주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해보죠. 근데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겠죠. 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거고요. 전주에 있는 근처에 있는 터미널까지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주에 있는 버스에서 가령 내가 이제 카쉐어링을 한다 그러면 그 카쉐어링을 하기 위한 장소까지 또 택시를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카쉐어링 장소까지 이제 도달을 해야 내가 이제 원하는 관광지 이곳저곳을 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버스하고 택시하고 카쉐어링을 한눈에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버스를 타고 어느 터미널에 내리면 몇 분 뒤에 택시가 올 거고 택시가 원하는 장소에 내리면 내가 어느 지점까지 가서 카쉐어링 차를 이용하면 된다는 건 모든 거를 다 하나의 마스라는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고 예약하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동 과정을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빠르고 단순하게 해서 편의성을 제공을 하는 것이 이 마스라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라는 플랫폼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플랫폼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마스라는 플랫폼도 이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어쨌든 서로 다른 교통수단을 통합시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교통수단 업체와 사업자의 그 MAS의 플랫폼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통합결제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개개인의 교통수단별로 결제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하나의 통합 플랫폼인 만큼 결제도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자가 수익 배분 모델은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나요? 어떤 각 교통수단의 거리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인한 부분들. 그리고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되어서 이 마스 플랫폼과 결합해서 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이런 마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지금 차량 공유와 마스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린 자료가 뭐냐면 자율주행과 차량 공유가 만나서 날개가 돋칠 것이다. 날개가 돋칠 것이고 차량 공유 시장이 자율주행 시장과 맞물려서 활성화가 되면 내 개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려는 욕구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여왔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 그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차량 공유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개인 차량 소유 안 하실 건가요? 네.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공유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전망도 사실은 있습니다. 차량 공유가 꼭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회 변화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정반대의 예측도 사실은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정점은 뭐냐면, 자, 공유 자동차가 된다고 해서, 공유 자동차 시대가 온다고 해서 내가 꼭 차를 사지 않을 거라는 속단은 금물이어야 된다는, 금물이라는 겁니다. 금물. 예. 아니, 어떻게 공유 차량가 늘어난다고 내 소유욕이 없어지겠느냐. 가령, 요새는 개인 맞춤형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나만의 차량, 나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를 선택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동차를 자신에 맞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좀 부품도 바꿔보고, 이런저런 것도 튜닝도 해보시고, 공간 내 배치도 바꿔보고, 정말, 이 제작된 차량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제작된 여러 대 차 중 한 대에 불과하지만 이거를 나만의 어떤 차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꾸미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개인 맞춤형 경험이라든지 어떤 나만의 주행 경험도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차량 공유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개인의 차량 소유욕이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만의 차,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만의 어떤 내가 선호하는 영화와 음악을 내가 차량에 탑승하면 틀어주고, 뭔가 나만의 휴식 공간을 만들고, 뭔가 나만의 아늑한 아지트, 이런 공간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조금 간과한 예측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차량 공유 서비스 산업에 많은 완성차 업체와 ICT 업체가 뛰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차량 공유 서비스 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회의적 평가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벤츠와 BMW가 각각 운영하는 카트고나 드라이브 나우를 합병해서 쉐어 나우라는 합작 회사까지 설립을 했지만 이게 북미 시장 서비스를 이제 중단을 합니다. 2019년 12월에 중단을 하죠. 우버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80% 정도가 급감을 했대요. 차량 공유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는 거죠. 차량 공유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공유 업체, 미국의 대표적인 업체인 리프트는 2020년 1분기 적자 규모가 무려 4억 달러 가까이 발생을 했고요. 또 GM의 자회사 메이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에 철수를 합니다. 역시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주된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어떤 내적, 외적인 변화 요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차량 공유 업체에 뛰어든 업체들이 굉장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이라면 그 양쪽의 입장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차량 공유와 자율주행이 만나서 개인의 소유욕이 줄어드느냐? 아니냐? 그리고 차량 공유 산업이 정말 블루오션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운전자의 인건비 절감 등으로 인해서 차량 공유 업체가 자율주행 기술을 반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차량 공유 플랫폼만 아니라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인 MAS 플랫폼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세종시에서도 자율주행 특구에 MAS 플랫폼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구축을 할 계획이 있고요. 또 다만 이제 이런 차량 공유의 수익 모델이나 회의라든지 기존의 이런 장밋빛 전망 같은 것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시선도 있다라는 것을 균형적으로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7주차 차량 공유 플랫폼 수업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8주차부터는 플랫폼 수업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른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다음 주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